제가 오늘 아침에 카페에 B3, 4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요렇게 빈 거 된 거랑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 자료는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요. 여기에다가 쓰시면 돼요. 필요하신 부분들. 오늘 설명하는 내용들 중에서 내가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 지도할 때 본가드는 뭐 러시아 과학자였어. 과학자. 얘가 먼저 100문제를 만들고 이후에 이제 과학자들도 생겨서 이런 유사 문제들이 나왔어. 뭐 이런 형태들을 설명하면 그걸 이제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메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랑 오늘 중점적으로 살짝 살펴볼 거는 B3에서는 본가드 문제 하나랑 그 다음에 연산 약속 부분 살펴볼 거예요. 속성이나 유비추로는 이제 팡세를 어린아이 연령대부터 풀어왔던 친구들이나 사고력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은 잘 해서 크게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속성 같은 부분은 약간 벤 다이어그램 나오니까 그거 조금 살펴보고 가든지 할 거고 유비추로는 사실 타고나는 부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관계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앞뒤 관계를 살펴보는 활동. 잘 모를 때를 살펴보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사실 본가드 문제 하지 말고 속성이랑 유비추론 후에 이제 본가드 문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본가드 문제를 풀고 나니까 속성이랑 유비추론은 애들이 잘 풀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산 약속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데 연산 약속에서 그 연산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하는 부분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할 거고 오늘은 1번, 4번을 좀 집중해서 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무리 평가는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장으로 가면 본가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가드 문제는요, 많이들 이제 지금 우리 필젠 카페에서도 하루에 2문제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볼 때 생각을 조금 깨쳐주는 문제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67년 러시아 과학자 본가드라는 사람이 패턴 인식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의 부록에다가 100문제를 실어 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책의 부록에 있었던 이 100문제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이게 부록에다가 실어놨던 문제들이라는 거. 이 사람은 정말 그거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문제랑 복면선 문제가 워낙 그 연산에서 그 복면선 문제가 되게 획기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본가드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깨트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상식을 깨트렸냐면 12개의 그림을 줍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6개씩 왼쪽과 오른쪽을 6개씩 나눠서 분류 기준 찾는 문제예요. 분류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기준을 못 찾는 사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못 찾아서 분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생각의 틀을 깨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선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것과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걸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요. 제일 첫날 본가드 문제 100문제 중에 1번, 2번 올라왔을 때 이거 뭐예요? 어떤 거예요? 어떻게 풀어요? 이랬을 때 예쁜 마녀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그냥 다른 거 쓰면 돼요. 뭐 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보이는 대로 얘기하라고? 뭐가 보이는데? 뭐 약간 요런 형태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40 몇 번째 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달아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건을 이제 만족하고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서 이 조건을 추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제만 보면 수연산이 중요했으니까 숫자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본가든 숫자 중요한 게 아니라 나타난 것과 숨겨진 것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보이는 대로 그거를 말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나타낼까? 왼쪽은 색칠돼 있네. 오른쪽은 색칠 안 돼 있네. 왼쪽은 1개네. 오른쪽은 2개네.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대로 그냥 설명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설명할 때에 어떤 형태로 설명할 거냐면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색깔과 크기와 모양. 이렇게부터 시작을 할 거고 색깔, 크기, 모양. 여기서부터 기본 속성의 성질부터 시작을 하고요. 조금 더 진화가 되면 선대칭, 점대칭, 회전까지 이제 생각해서 수학적 성질에 사용되는 기준들이 점점 연속해서 같이 나오는 거죠. 색깔이 선대칭인데 크기가 선대칭인데 뭐 점이 색깔, 점대칭이 색깔 뭐 이런 형태가 나올 거고 여기에 크기가 나오게 되면 더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겠죠. 거기에 회전이 되는 색깔과 크기가 나온다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있구나라고 살펴보면 되고 이 본가드 문제는 그럼 왜 중요하냐?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느냐라고 해서 살펴봤더니 결국 본가드 문제에서 나오는 규칙들은 우리 아이들의 초등학교 지금 거의 6단원에서 소개되고 있는 규칙이라는 단어가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이라는 단어는 중학교 함수와도 연계가 되겠지만 고등학교도 함수가 있잖아요.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지수함수 여러 함수가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도 필요했던 어떤 영역들 중에 규칙이 들어가는 영역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이 들어가는 수열도 되겠죠. 순열도 되겠죠. 그리고 고등학교에 있는 전반적인 수학 문제들은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가 되어져 있어서 결국 B3에서 유추라는 단원 연계는 유추 영역은 어린아이일수록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유추 영역은 적어도 논리가 좀 생긴 초1부터 A단계 초1부터는 집중해서 키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6세나 7세보다는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친구들이 규칙을 좀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을 나열하고 속성을 설명하는 정도. 그렇게 해서 B단계에서부터는 좀 더 깊이 있는 걸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수학적 변별력을 요하기 때문에 뭐 시험이나 지능검사나 웩슬러 검사 이런 이런 다양한 그 창조적인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곳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올려놓은 게 B4거든요. 그래서 그 B3 먼저 할 거라 이제 그 본가드 문제들을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로 이제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돌아와서 교재를 볼 건데요. 교재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을 좀 볼게요. 어떻게 잘 살펴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교재 넘기시면요. 본가드 문제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데 살짝 올릴게요. 이렇게 본가드 문제 중에서도 1, 2, 3, 4 이게 분류 기준, 기준에 맞는 그림, 기준에 따른 분류 2개 이렇게 있고요. 잘못 들어간 그림 찾는 게 있습니다. 분류 기준 어떻게 보는지 이제 볼게요. 본가드 문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를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기준선을 찾아서 선으로 이어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그 그림에 있는 것을 살펴보고 줄을 끄면 되는데 기준 찾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는 무엇으로 나누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 1에 이렇게 기준을 먼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다음에 나왔을 때 내가 생각해보고 이런 기준에 넣어보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기준이 이제 보니까 여기 양쪽으로 6개 그림은 큰 모양이고 오른쪽은 작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왼쪽은 선이 3개로 만들어진 모양이고 오른쪽은 선이 4개로 만들어진 모양이래요. 그러면 왼쪽은 선이 3개, 오른쪽은 선이 4개로 이루어져야 되니 얘는 삼각형이고 얘는 사각형이겠네. 여기는 삼각형, 사각형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될 건데 여기는 그럼 진짜 어떤 기준으로 되어졌는지 보는 거죠. 고둔선으로 되어져 있고 구분선 혹은 곡선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풀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보다시피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니까 차례차례 풀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조금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데이 2에 와서 둘째 날 이제 볼게요. 둘째 날 보니까 기준에 맞는 그림을 찾으라고 해요. 기준에 맞는 그림. 그럼 또 기준이 주어지겠다. 그렇죠? 그래서 기준에 맞는 그림의 동그라미 표, 맞지 않는 그림의 X표 하래요. 맞는 그림의 동그라미 맞지 않는 건 X 하라고 했어요. 이 두 개를 같이 알아야 되겠네요. 왜 하나 X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찾는 것만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기준에서 동그라미 모양과 세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이 세모 모양보다 작대요. 그럼 동그라미 모양이 세모보다 작으니까 어떤 게 더 크다? 세모가 더 크다. 이런 기준을 좀 생각해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찾았더니 요건 X, 여긴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러고 이제 볼게요. 기준 1번이 선의 기준으로 양쪽으로 플러스 모양의 개수가 같대요. 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두 개 똑같네요. 개수가 같으면 동그라미. 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아니니까 X. 선을 기준으로 다르네요. X. 선을 기준으로 4개 똑같네요. 이렇게 찾는 거죠. 선을 기준으로 같은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들하고 어렵게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6번 문제. 가운데에서 시작하는데 시계 방향으로 선을 이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계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시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시계는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얘가 동그랗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요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선을 이어내 가운데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똑같은 방향으로 이제 이어가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요건 같은 방향이었고요. 얘도 같은 방향이죠. 얘는 똑같이 시계 방향이고 이거는 요렇게 가니까 반대 방향이구나. 요렇게 X 찾는 문제를 해줄 수 있어야겠죠. 아이들하고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중간에서 이렇게 돌려봤을 때 문제들 요런 표현을 쓴다라는 걸 이제 좀 기억을 하고 문제를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일차 오니까 어떤 게 있냐면 기준에 따른 분류 1, 2가 있는데 얘는 그냥 기준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기준에 따른 분류는 기준에 따라서 주어진 그림을 오른쪽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 보라고 했어요. 이제 기준에 맞는 그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찾았다면 이제는 앞에서는 기준을 찾아서 모양을 연결했다면 전체를 봤다면 이제 부분으로 찾아가는 걸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흰색보다 많으면 왼쪽, 많으면 왼쪽, 적으면 오른쪽이에요. 파란색이 많으면 파란색 많으면 이렇게 파란색 많다. 파란색 적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 써놓고 찾으면 좀 더 편하겠죠. 기준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모양이 한 개이면 왼쪽, 두 개이면 오른쪽에 놓습니다. 모양이 한 개이면 왼쪽, 기역. 그 다음에 한 개니까 니은, 그 다음에 한 개니까 미음, 그 다음 리을. 뭐 이런 형태로 놓으면 되겠죠. 순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냥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시옷, 이응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요. 우리 뭐 이 사이에 규칙이 있나 이렇게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풀려주시면 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왼쪽 가지가 위에 있으면 왼쪽, 오른쪽 가지가 위에 있으면 오른쪽에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 이런 개념을 아이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때 좀 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기준선을 따라서 왼쪽이 오른쪽이 어느 쪽이 위에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면 왼쪽 여기가 좀 더 올라가 있네. 그럼 기역. 여기가 올라가 있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고 기준에 따른 분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는 오른쪽에 넣어, 여기는 왼쪽에 넣어 이렇게 앞에서 한 거랑 조금 다르게 오른쪽에 넣어, 왼쪽에 넣어 이런 기준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여기서 5일차에 보이는 게 변별력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잘못 들어가 있는 그림을 보고 바르게 찾아내는 활동들. 이런 활동들이 조금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앞에 4일차까지 잘했다면 5일차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 4, 5일차를 잘 했다면 이런 확인학습 문제도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보통은 5일차나 4일차 정도의 문제가 확인학습으로 나와서 결국 응용을 할 수 있냐? 응용과 심화를 할 수 있냐 없냐? 판세는 응용 플러스 심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확인학습 잘 풀 수 있고 마지막에 있는 마무리 평가도 잘 풀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 못하면 생각보다 어렵게 문제를 풀어가요. 그래서 데이 1, 2는 또 잘 풀었는데 3부터 좀 잘 못 푸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확인학습 문제에서 판가름할 수 없다? 그러면 마무리 평가에 가서 좀 확인해 주시면서 이 부분 조금 덜 됐네. 그럼 이런 부분에 있는 문제들 좀 다시 풀려봐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2주차에 있어서 속성에 따른 분류는 제가 적어놓기를 1주차 본가드 문제를 풀고 이제 2주차를 가면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보다가 엄청 머리를 썼잖아요. 그러면 2주차 문제를 볼 때 쉬운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하는 친구가 있고 만약에 반대로 B단계가 처음이라면 B단계가 처음이어서 이 팡세가 처음이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사실 2단계 먼저, 2주차 먼저 하고 2주차 하고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이런 본가드라는 문제로 유형으로 100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라고 하고 1주로 가면 돼요. 만약에 처음이라면 팡세 B를 처음 시작해. 그러니까 모든 팡세의 레벨 중에서 B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면 여기 2주차를 먼저 하고 1주차로 넘어와서 해주셔도 충분히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더라고요. 근데 단계는 많은데 해야 될 거 많고 뭐 어떤 거는 해야 되고 어떤 건 안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라면 저는 팡세에서는 앞에 1주는 풀고 바로 3주로 넘어가서 이런 건 그냥 어차피 우리가 사고력 문제 보면 충분하게 이렇게 여러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 봅니다. 이런 거는 애들이 땅 위에 있습니다. 물속에 있습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애들이 많이 풀어왔던 거예요. 우리가 뭐 풀고 있는 사고력 문제들에서 기본적으로 뭐 이런 규칙들 문제는 다 풀어오고 있는 거라서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쉽게 올 수 있고 아이들이 이제 볼 수 있었던 문제 유형들인데요. 네, 요것도 이제 디지털 숫자에서 조건을 물어보는 거니까 얘도 사고력에서 만나
본 적이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스킵하시고 넘어가도 충분히 크게 뭐 문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넘어갔는데 나중에 다음 문제를 풀 때 또 아이가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2주차를 풀려주면 되죠. 그때 대상. 네, 보시고 풀려주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수어와 문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생각해 줄 수 있고 선대칭 도형이나 점대칭 도형까지도 한 번 더 활동해 주고 싶다. 이러면 이제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디지털 숫자에 대해서 그리고 자음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나라 뭐 한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뭐 디지털 숫자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를 쓰라고 했어요. 근데 뭐 해보면 사실은 리플렉터로 활동해 왔던 친구들, 거울 대칭 활동해 왔던 친구들은 이 문제 쉽게 풀 겁니다. 어렵지 않게 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번도 안 했다, 이거 처음이다 이러면 이제 기준을 잘 잡아줘야죠. 여기 놓고 뭐 한번 리플렉터 활동해주면 참 좋은데 그거 안 된다 이러면 얘를 뒤집었을 때 모양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들 또 잘 뭐 해주고 싶다 이러면 저희는 이렇게 생긴 투명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써서 뒤집어 보거나 뭐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놓고 기준들을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옆으로 뒤집어도 같은 모양 되는 걸 이렇게 쑥 뒤집어서 옆으로 뒤집었을 때 같은 모양인 숫자 뭐가 있니? 1과 8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볼까요? 옆으로 뒤집었을 때 모양 될 수 있는 거. 그 연필을 떼지 않고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숫자는 뭐니? 뭔지 이런 형태로 아이가 직접 따라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떼지 않고 뭐 한 번에 떼지 않고 연필 떼지 않고 한 번에 쓸 수 있는 숫자 뭐 이런 거. 그 1과 8이 있는데 1은 한 번만에 썼지만 8은 한 번만에 쓸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에 다 포함되는 건 1이라는 거. 이렇게 찾아가겠죠. 좀 똑같은 형태로 위에서 뒤집었을 때 다른 숫자 되는 거. 그냥 이렇게 써놓고 위로 뒤집었을 때 다른 숫자가 되는 거. 수들 찾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수를 봤더니 다른 수가 되는 거. 2랑 5.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4보다 큰 수는 5네요. 그럼 5.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이거는 이렇게 써도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활용해서 해주셔도 되고요. 너무 내가 조금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 같다. 좀 생각을 키워줘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을 다 만들어서 해주셔도 되고 여기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거는 성냥개비나 뭐 팔갑에 이렇게 해서 교부로 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리플렉터나 거울은 한 번만에 보이면 성냥개비는 옮겨가면서 직접 봐야 되잖아요. 팔갑에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서 직접 옮겨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위에 올려놓고 뒤집었을 때 올려놓고 옆으로 뒤집었을 때 이런 형태들을 좀 볼 수 있으니까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음 중에서 요거는 실제 우리 초등학교 선대칭 도형 그리고 점대칭 도형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그 도형으로 이제 자음자가 나와서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이제 옆으로 반을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자음. 요건 이제 선 찾는 거죠. 대칭축 찾는 겁니다. 그리고 구분선이 없어. 구분선이 없으면 다 고든선만 있으니까 구분선이 들어가 있는 이응이나 히읗은 없애고 나머지들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연표를 떼지 않고 한 번에 그릴 수 있어. 요거를 한붓 그리기라고 해. 이렇게 해서 한 번만에 글자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한 번만에 쓸 수 있는, 떼지 않고 한 번만에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옆으로 접었을 때 반이 완전히 접혀지는 거, 이런 것들은 찾아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반이 접히냐, 이렇게 해서 반이 접히냐, 이런 것들도 좀 찾아봐야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것도 한번 찾아봐야겠고, 지읒자도 이렇게 선으로 찾아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접혀지는 수 중에서 이응 안 돼, 히읗 안 돼. 그럼 이응이랑 히읗은 안 되니까 지우자.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한 번만에 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럼 비읍도 안 돼, 피읍도 안 돼, 지읒, 치읒도 안 되네. 그럼 미음밖에 안 되네. 이런 형태로 찾아가게. 그래서 아이랑 직접 기역 하나, 니은 하나, 디귿 하나 천천히 찾아가는 활동 해주셔도 되고요. 순차적으로 푸는 거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건의 순서대로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명제 문제 풀 때 많이 그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요즘 교과에 명제가 없어요. 그래서 명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순서대로 보는 문제들 요렇게 전체 있는 문제들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푸는 거는 조금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음자, 모음자 해서 이렇게 보는 활동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나뭇가지 그림 같은 경우도 결국 수영도나 나뭇가지 그림처럼 이런 토너먼트나 우리 리그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풀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빠짐없이 써넣기 위해서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면서 아이들이 활동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넣어 주시면 되는데 가장 위에가 큰 분류가 될 것이냐, 가장 세밀한 분류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을 써줘야 합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걸 써주고요. 그러면 이게 가장 큰, 이게 보통 괄호로 친다고 하면 얘가 대괄호. 이렇게 생긴 대괄호가 될 거고요. 얘가 중괄호가 될 거예요. 이런 형태. 그럼 얘는 모두 포함하는 게 아니라 중간 정도의 각각의 기준을 포함하는 거. 각각의 기준을 포함하는 거. 중간 분류라고 쓸게요. 중간 분류.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각각의 조건에 들어있는 거를 이제 쓰는 거니까 얘는 소괄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를 아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 이 중에서 가장 포함하고 있는 전체 개념이 뭘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하게 해줘야 되는데 부엌과 숟가락, 비누, 집, 치약, 냄비, 화장실 중에서 가장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거 가장 큰 분류 집 그쵸? 그래서 여기 리을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두 개로 이제 중간 분류를 해볼 건데 어떤 것들로 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면 두 번째는 부엌과 화장실로 난 분류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예제 한 번만 들어주시면 그 다음번에 분류할 때는 스스로 이제 가장 모두를 포함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분류할 수 있는 것들로 자기 스스로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형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아이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 가장 큰 분류, 제일 위에 있는 것, 어떤 건지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다양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변하지 않겠죠. 분류하는 게. 요 세 개는 분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는 변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서로 바꿔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거 해줄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매트릭스 문제인데 이 매트릭스 문제는 보통 집에서 어떻게 풀려주실까요? 풀려주시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커피 스틱 혹은 색연필을 도구 삼아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는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거예요. 잘못 분류된 것을 찾아서 X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나중에 문제에서 또 이런 문제 나올 거예요. 분류해 보세요. 이런 문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자, 여긴 파란색이래. 그리고 여긴 삼각형이래. 그러면 파란색이면서 삼각형들이 와야 돼. 파란색이면서 삼각형. 오케이. 자, 여기는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파란색이고 뭐가 와야 돼? 네모가 와야 돼. 이렇게. 여기 초록색이네. X. 요런 형태로 갈 수 있도록. 그 마찬가지예요.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으로 보여주면서 색깔이면 여긴 그럼 초록색이네. 초록색이네. 초록색이고 뭐인 거? 삼각형인 거. 삼각형이요. 초록색이고 삼각형인 거 찾아보자. 이런 거. 얘는 삼각형이 아니네. 모양이 아니네. 그리고 초록색이고 뭐한 거? 사각형인 거. 이렇게 해서 찾아줄 수 있도록. 색깔일 때 이렇게 색연필 기준으로 해주면 아 여기는 파란 색깔이구나. 여긴 초록 색깔이구나. 이렇게 해서 기준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만약에 그런 거 없이도 어릴 때부터 매트릭스 해와서 이런 문제 잘 푸는 친구들 있다면 그냥 상관없이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긴 옷이 있고요. 여기는 바지래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긴 다 바지여야 되는데 바지 아닌 거 찾아. X. 여긴 다 티셔츠여야 되는데 티셔츠 아닌 거 찾아. 요렇게. 그 다음에 긴 옷이어야 되는데 긴 옷이 아닌 거 찾아. 아닌 거. X. 짧은 옷이어야 되는데 긴 옷 찾아. 이렇게 짧은 옷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분류로요? 세로로 바지를 찾고 티셔츠를 찾고 그리고 나서 가로로 긴 옷을 찾고 짧은 옷을 찾는 이런 형태들의 문제도 되겠죠. 그리고 바지였는데 치마도 있었네요. 이런 형태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들을 찾아서 찾는 문제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땅 위에 사는 동물입니다. 라고 해서 아닌 동물들 찾고 물속에 사는 동물입니다. 해서 아닌 동물들 찾고 그리고 집에서 키우기 좋다라고 해서 찾고 집에서 키우기 힘들다라고 해서 찾는 거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어느 정도 괜찮다 이러면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땅 위에 사는 동물인데 집에서 키우기 좋대. 땅 위에 사는 동물인데 집에서 키우기 좋은 동물. 사자 집에서 키우기 힘든 동물이니까 이렇게 X 하는 거죠. 물속에 사는 동물인데 집에서 키우기 좋대. 물속에 사는데 물속에 안 사는 돼지가 있네요. 집에서 키워야 되는데 고래를 키울 순 없잖아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한꺼번에 같이 해줘도 돼요. 어느 정도 연습이 됐다면, 이렇게 연습이 되었다면 한 번에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집합에서 우리 세대나 이제 엄마 세대는 벤 다이어그램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모릅니다.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여기서 처음 들을 수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면 우린 집합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집합을 배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되어야만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가야만 집합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벤 다이어라는 수학자도 알 수 없고 이게 왜 나왔나 이것도 알 수 없는데 이제 수학이 19세기에 있었던 그런 규칙적인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도록 뭐 16세기, 15세기 그 앞에 고대 그리스 이렇게 형태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대라는 정도 동그라미로 그린대. 그래서 다이어그램이라고 해. 그리고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 라고 약속을 해준 다음에 겹쳐지는 부분에 색칠을 해왔기 때문에 겹쳐지는 곳은 뭐가 있어야 돼? 빨간색이면서 옷이어야 돼.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빨간색인데 옷인 것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여기는 공통점이 있어야 한대 정도만 이야기해주면 돼요. 그러면 두 개 다 들어가는 거 쓰면 된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뭘까? 여기는 여기에 분류한 기준이 뭘까도 한번 물어보셔도 되겠죠. 5일차니까. 여기에 무슨 분류니? 동그라미 모양. 이렇게 써볼까요? 여기는 뭘까? 뭐, 먹는 거? 먹을 거? 먹을 거? 이렇게
분류를 해준 다음에 그러면 먹는 건데 동그란 거 여기 이거 이런 식으로 하거나 동그라미 하라 그랬네요.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그러면 동그랗고 먹는 거 이렇게 쓰거나 먹는 것인데 동그란 거 뭐 이렇게 쓰거나 두 가지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분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뭐 동물들, 그러면 하늘을 나는 동물을 찾으면 되겠네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아이들하고 조금 더 유추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제목들을 좀 써보는 활동들을 해주시는 거 좋겠네요. 이렇게 아이들과 해주시면 좋겠고요. 유비추론을 가볼까 하는데 유비추론은 사실 제가 이거는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해서 크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맡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아이들에게 맡겨야 되냐면 이 아이가 사고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내 나가는지를 좀 살펴본 다음에 문제들을 조금 함께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유추 문제를 처음 접한다면 데이 1 정도는 같이 풀어주시고요.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 데이 1과 데이 2 풀려주고 쭉 같이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유비추론 부분은 스스로 추론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아이에게 스스로 맡겨주고 틀린 거 같이 봐주는 정도. 그리고 아이가 뭐 물어보면 모양을 봐봐. 속성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되겠죠. 모양의 크기, 색깔, 위치, 개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속성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이 문제도 뭐 보면 색칠돼 있는데 여기 색칠 안 돼 있는 거에 색칠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색칠돼 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색칠 안 한 거에 색칠되겠죠. 이런 형태들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거 정도를 먼저 살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크게 힘든 문제들이 아니어서 가지고 보고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색칠된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색칠된 부분 뺀 나머지가 그려져야겠네요. 이렇게. 네, 이런 형태로 되고 얘는 방향이 있는데 아래 방향이고 위쪽이 없어요. 그럼 얘는 아래쪽으로 가는 방향이 없을 것이고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거.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어떤 그림이 될까? 뭐 시계 방향으로 갈까? 어떤 방향으로 갈까?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도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이런 것들 조금 더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기준이 어떻게 되었나? 그렇게 보면 되겠죠. 위아래가 바뀌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얘는 안과 밖이 바뀐 형태니까 안과 밖이 바뀐 형태로 그리면 되겠죠. 부딪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런 형태들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도형 관계 유추는 쭉 그냥 풀려주세요. 그래서 쭉 풀려주시고 수관계에 와서 수관계 추론은 스스로 아이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덧셈이냐 뺄셈이냐 곱셈이냐 나눗셈이냐도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인가 관계가 어떻게 되나 앞뒤 좌우의 관계는 어떻니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좀 해주고 가야 돼요. 왜 여기서 해주고 가야 되냐면 4주차에 나오는 연산 문제 나오잖아요. 거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데이 3은 좀 같이 풀어주거나 혹은 여기서 얼만큼 틀리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가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관계는 뭐 2하고 6이고 3하고 9면 5하고 뭐가 와야겠니?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눈에 보이면 좋은데 2학년에서 뭐를
우리가 B잖아요. 그런데 2학년 초반에 지금 이걸 풀게 되면 곱하기를 안 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럼 좀 힘드니까 여기는 그냥 남겨놨다가 곱하기를 좀 하고 난 뒤에 푸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3학년이면 그냥 같이 풀면 돼요. 곱하기 한 후에 풀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이제 곱하기 할 줄 알고 잘한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금 보는 거죠. 얘가 3이 맞네요. 여기도 3이 맞나. 여기에 그럼 어떻게 될까? 10이 들어가고 3이 많으니까 여기도 10이 들어가면 될까요? 뭐 이런 형태로 아이들과 관계를 보는 거죠. 빼기 2 하면 2네요. 여기는 빼기 2였으니까 여기 빼기 2에서 10이 됐어. 그러면 반대로 풀어야 되니까 더하기 2를 해야겠네. 이런 형태로 연산을 같이 시켜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요 수관계 추론이 4주차에 나올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라고 했지. 여기에서 조금 준비를 해줘야겠네.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매트리스 유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을 잘 읽고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유추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주차 연산 약속인데요. 연산 약속은 데이 1은 한 수고요. 이틀 차에는 두 수예요. 그리고 세 번째에 잘못된 약속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고력도 사고력이지만 경시 대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사고력 플러스 경시 문제가 들어있고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정말 응용연산이나 사고생 같은 문제를 잘 풀어와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생겨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아이들이 힘들어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진행하시면서 엄마가 속이 좀 터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보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 규칙하면 약속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수 연산 약속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산 기호의 규칙을 찾아서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쓰는데요. 연산 규칙이라고 하니 보통은 이게 요런 도트로 2와 3 이렇게 있었는데 혹은 가와 나 그럼 가 더하기 가 곱하기 나 한 거 이렇게 했을 때 2하고 3이니까 가 대신 2를 쓰고 곱하기 3을 써서 4 곱하기 3은 12.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교과 문제에서 많이 봤어요. 교과 문제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아예 이렇게 해놓은 거죠.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이 2가 됐고 2가 4가 됐고 3이 6이 됐고 5가 10이 됐네. 곱하기 2네. 별표가 곱하기 2를 뜻하는 거였네. 이런 연산 기호에 대한 약속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2하고 5, 4하고 7, 5하고 8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더하기 3이 있었나? 라고 확인해보고 2 더하기 3은 5, 4 더하기 3은 7, 5 더하기 3은 8, 8 더하기 3은 11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네요. 빼겠네. 일단 빼는 거. 6에서 얼마를 빼면 2가 될까? 4. 7에서 4 빼면 3, 10에서 4 빼면 6. 규칙이 다 맞았네요. 13에서 빼기 얼마? 4니까 9.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곱하기는 그럼 어떻게 갈 거냐면요. 2에서 6이 됐어요. 나는 그냥 더하기를 생각했어. 더하기 4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3에서 더하기 4를 했더니 9가 된 거죠. 그럼 여긴 더하기가 아니겠네 라고 이제 규칙이 깨졌으니까 더하기 아닌가 봐. 그러면 빼기는 아닌 것 같아. 왜? 오른쪽이 커지고 있으니까. 네, 커지고 있으니까 커지는 건 곱하기일 것 같아. 어떤 수를 몇 배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2에서
3을 곱하면 6이 되고 3에서 3을 곱하면 9가 되고 5에서 3을 곱하면 15가 되네. 아, 곱하기 3을 얘기했던 거구나. 6 곱하기 3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규칙에 맞춰서 가는 건데 1에서 6이 됐으니까 곱하기 6을 했는지 더하기 5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쓸 수 있는 걸 다 쓴 다음에 2 더하기 5를 했더니 10이네. 그러면 더하기 5는 아니네. 곱하기 6이 되겠네. 라는 걸 하고 6 곱하기 6은 36. 이런 형태로 이제 풀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이들에게 스스로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방금처럼 늘어났네 더하기 해볼까? 줄어들었네 빼기 해볼까? 라고 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줄어들었는데 확연히 줄어들었죠. 이렇게 확연히 줄어든 거는 이제 빼기를 해줄 건데 빼기 14 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혹은 나누기 8을 해볼까 해서 나누기 8을 해보는 것도 추천해 줍니다. 왜냐하면 앞에 곱하기를 했으니까. 네, 나누기도 생각해 볼 건데 여기 나누기가 안 되네요. 결국 빼기 14가 20에서 빼기 14는 6. 그럼 빼기는 한 자릿수를 빼기도 하지만 두 자릿수를 빼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곱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곱하기 되는 친구들 해주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2일차 약속이에요. 자, 두수 2일차 약속인데요. 여기 약속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뒤에 한번 볼게요. 3일차에는 이렇게 잘못된 약속이 되어 있고요. 4일차에 삼각연산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해서 한번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두뇌 트레이닝 같은 거 해주기 위해서 왼쪽 수에서 오른쪽 수를 2번 뺐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 수는 1의 자리 숫자, 오른쪽 수는 10의 자리 숫자. 이렇게도 생각을 한다. 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두 수 중에 더 큰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수의 합의 반을 한다. 이런 거. 두 수의 곱에서 오른쪽 수를 뺀 수다.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미리 앞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는 그냥 대충 하고 넘어왔어요.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3일차, 4일차 가니까 너무 힘든 거죠. 갑자기 이런 걸 생각해라고? 이렇게 되니까. 2일차에서 하고 왔어요. 꼼꼼히 보고 왔다면 충분히 풀 수 있고 이런 문제들 또한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금방 풀겠죠. 그래서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해야 되겠는데 해주면 좋겠어요. 해주면 되겠고 여기에 그 데이 2일차, 3일차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를 다 찾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건 또 물론 잘하는 친구는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그런데 처음 만나는 친구면 이거를 다 내가 생각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걸 보면서 어떤 거가 맞을까라고 찾아가는 활동도 해주고 그러고 활동해준 다음에 뭐 해요? 진짜 맞았나? 이게 두 수의 합에다가 두 배함수 두 수의 더하기 이거 더하기인데 1 더하기 4는 5 그런데 여기도 1 더하기 5는 7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아니네. 2 더하기 5는 7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아니네. 그럼 두 수의 합에다가 두 배를 한 수 아니네.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곱하고 더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랑 같겠네요. 더하고 곱하고. 자, 두 수의 곱에 1 곱하기 4 한 거에 더하기 1을 했더니 5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예쁘게 써볼까요? 빈 공간에 써보려고 했더니 2 곱하기 5 한 것에 더하기 1 하면 11이 되네요. 3 곱하기 7 한 거에 더하기 1을 했더니 22가 되네요. 이런 형태로 이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볼 겁니다. 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그러면
보니까 3이 있고 2가 있어. 3 있어. 1과 4, 1과 9 있어. 그럼 얘 둘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10의 자리에, 앞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1의 자리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23, 41, 19 이렇게 가는 거 하면 되겠네요. 그러고 찾으면 되겠죠. 어떤 수로 찾을까요? 왼쪽 수는 1의 자리 숫자, 오른쪽 수는 10의 자리 숫자. 이렇게. 요 표현을 이렇게 했네 라고 살펴보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오른쪽이 1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왼쪽에 있는 수가 1의 자리수. 요걸 이제 거꾸로 생각한 거잖아요. 왼쪽 수는 1의 자리수, 오른쪽 수는 10의 자리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풀어가면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여기에 이제 3개 남은 것 중에서 왼쪽 수에서 오른쪽 수를 2번 뺀 수. 왼쪽 수에서 오른쪽 수를 2번 뺀 수. 왼쪽에서 오른쪽 수를 2번 빼려면 커야 되겠다. 어디가? 왼쪽이. 그러니까 왼쪽이 커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갈까요? 왼쪽 수에서 오른쪽 수를 2번 뺐으니까 오른쪽 수가 작아야겠죠? 왼쪽 수보다. 그런 거. 그 다음 두 수 중에서 더 큰 수 쓴대요. 이런 건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거 찾으면 되겠는데 다 해볼게요. 두 수의 합을 2배한 수. 두 수의 합에서 5 곱하기 2, 그 다음에 9 곱하기 2, 7 곱하기 2 이렇게 찾아가는 거. 다 써보면 되죠. 이렇게. 식을 다 써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일차, 4일차 그러니까. 3일차, 4일차 그러니까. 그래서 풀어보는 활동을 해줄 거고요. 잘못된 약속하는 것도 찾아서 풀면 됩니다. 삼각연산 처음 만났다. 요렇게 만약에 삼각연산을 처음 만났으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있는지 되게 애매할 것 같거든요. 삼각연산. 여기는.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누가 물어보셨던 것 중에 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내나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라는 말고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던 부분이긴 한데 자세히 살펴보는 거 말고는 집중 있게 살펴보는 거 말고는 힌트가 없습니다라는 건데요. 그걸 말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이에게는 힌트를 줄 수 있는 게 엄마가 알고 있는 답을 아이에게 바로 힌트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 3개의 수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와 3을 썼어요. 4를 쓴 다음에 더해볼까? 그러면 5 더하기 4, 9가 되네? 그럼 9. 세 수를 한번 더해볼까? 이렇게 해주는 거죠. 1 더하기 5 더하기 8 해볼까? 그러면 얘는 6, 얘는 8, 14네? 이 규칙이 이루어지고 있겠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위에서 세수를 더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세수를 한번 더해보는 거예요. 근데 4가 나올 건데 위에는 컸어. 수들이 컸잖아요. 더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8, 3, 1이래요. 그러면 뭔가 중간에 여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으니까 줄어들었겠다. 그죠? 줄어들었다라는 사실은 이제 관계를 파악했단 말이에요. 줄어든 걸 알았어. 줄어든 걸 알고 난 후에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8에서 두 수를 뭐 해줄까요? 빼요. 그럼 4가 되겠죠. 7에서 두 수를 더해준 걸 빼요. 그러면 2가 되겠죠. 이런 규칙들은 줄어들었네. 15에서 3을 빼고 1을 더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 그러면 18개에서 9 더하기 4를 빼주면 되겠네. 그럼 14를 빼줬으니까 5가 되겠네. 이런 형태들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이 세 수의 관계를 좀 생각해야 하는데 커졌네. 커지면 뭐? 더하기나 곱하기. 줄어들었어. 그러면 빼기나 나누기를 생각해 주거나 혹은 한 수에서 어떤 수를 뺀 거,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뺀 거, 혹은 여기 3번처럼 가장 큰 수, 가장 큰 수,
가장 큰 수. 이렇게 단순하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요렇게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여기 와서는 같은 수, 같은 수, 같은 수, 같은 수 6. 이렇게 또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 3. 여기는 근데 9, 여기는 10,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확연히 크거나 확연히 작으면 확연히 컸을 땐 더하면 됐고 확연히 작았을 땐 빼거나 그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됐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어때요? 되게 비슷한 수들인데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알 수가 없는 길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봐야 돼요. 세 개의 수를 더해보자 일단. 더하면 6이네요. 세 수를 일단 더하면 얘는 16, 18이네요. 세 수를 더하면 13에서 20이네요. 그럼 얘는 세 수를 더하면 15, 16이고요. 6이고 세수를 더했더니 18이고 20이고 16인데 6의 반은 3이죠. 6의 반은. 그러면 실제로는 그 값의 반이라고 해서 6 나누기 2 하면 3이고요. 18 나누기 2 하면 9예요. 20 나누기 2 하면 9인데 10인데 이거 이제 2학년 곱하기만 한 친구들이라면 6을 똑같이 가르기 한 수. 3. 18을 똑같이 가르기 한 수. 9 이렇게 찾아야 돼요. 20을 똑같이 가르기 한 수. 10. 16을 똑같이 가르기 한 수로 8을 찾아낼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힘들게 풀 수 있는 문제들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야 되겠고 사각연산 약속 이거 문제 풀면서 저는 애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너 왜 이걸 모르니? 이러면서 애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안다고 해서 애는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아이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잡은 적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엄마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충분하게. 규칙을 찾아서 사각연산인데 여긴 또 색깔이 반만 칠해져 있어. 그러니까 규칙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 색칠돼 있어. 규칙이 어떤지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일이 다 써봐요. 여기에서 규칙을 여기에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뭐 2개를 더해서 2개를 더하고 값이고 2개를 더하고 값이네. 그러면 가장 쉽게는 더해서 4 빼네. 빼고 뺐어. 7 빼기 3은 4. 5 빼기 2는 3. 5 빼기 1은 4. 3 빼기 1은 2. 8 빼기 5는 3. 6 빼기 0은 0. 그러면 이거는 규칙을 쓸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7 빼기 4는 3. 4 빼기 2는 2. 그럼 32. 이런 형태로 찾아갈 수 있겠네요. 이건 좀 쉽네. 그러면 4 곱하기 2는 8. 9 곱하기 1은 9. 1 곱하기 7은 7. 6 곱하기 1은 6.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1 더하기 4는 3 더하기 2. 이거 곱하는 거네요. 곱하기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3은 9. 8 곱하기 0은 0. 60. 요렇게.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세로로 색깔이 있는 것끼리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요렇게 형태로 해주는 거죠. 근데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지나가면서 찾아보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 색칠되어 있으니 4수의 규칙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4개의 수의 규칙. 그러면 얘는 일단 있는데 2네. 그럼 있는데 1이네. 여기 있네. 보니까 가장 작은 수를 썼네요.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수는 3이네. 이런 형태로 찾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어떤 걸 했는데 12가 나왔어. 엄마야, 이런 건 이제 풀어봐야 돼요. 가장 쉽게 뭐예요? 다 더해요. 다 더하면 12. 다 더하니까 12네. 요것도 더해볼까요?
더해보니까 17이네. 찾았어요. 모두 다 더한다. 모두 더함. 그러면 8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2를 해야 되니까 10, 15, 25가 되겠네요. 이런 형태로 모두 더하는 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3이네요. 여긴 6이네요. 여긴 1이네요. 그 다음 수 뭔지 찾아가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볼 때에 9가 제일 커. 그리고 3이 되려면 9 나누기 3을 해야 할 것 같아. 뭐 빼기 해줘야 될 것 같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9에서 빼기 6을 했더니 3이네. 그럼 6은 이렇게 3개를 더하면 되겠네요. 나머지 수를. 그럼 15에서 나머지 수들을 더해볼게요. 6, 3, 9. 15 빼기 9 하니까 6이네요. 규칙은 성립됐어요. 자, 가장 큰 수에서 나머지 수들을 더한다. 6, 7. 7 빼면 1이네요. 18에서 나머지 수들을 더한 거를 13을 빼면 5겠네요. 5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아, 여기서 규칙을 또 다른 걸 하나 알았네. 가장 큰 수에서 가장 큰 수 빼기 나머지의 합 혹은 세수의 합 나머지 세수의 합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 쓸 수 있겠죠. 네,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문제를 풀어갈 때 규칙을 잘 못 찾는다. 그러면 엄마의 규칙, 엄마의 힌트는 이거예요. 가장 큰 수가 있네. 그러면 나머지 수들은 어떨까? 더해볼까? 빼볼까? 요런 거 정도 힌트예요. 얘네들 4개의 관계는 어떨까? 이렇게 발문을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럼 가장 큰 수는 뭘까? 5 더하기 4는 뭘까? 뭐 이런 형태들로 한 번 정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는 보니까 2384가 되어져 있습니다. 2384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 관계가? 라고 봤더니 2 더하기 8을 했더니 10이 됐어. 3 더하기 4를 했더니 7이 됐네. 그러면 17이네. 모두 더하니까. 근데 7만 썼네. 좀 신기한 규칙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또 한 번 볼게요. 7하고 3이 되는 10. 1하고 5하고 보니까 6.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건요. 10이 되는 것들을 x 해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10이 되는 것들을 x 해봐. 10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x 해보자. 뭐 이런 거. 그러면 얘는 7, 7, 4. 4 더하기 6은 10. 요렇게. 0이네. 요렇게. 요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요. 얘네들은요. 여기는 그냥 더해서 10이 안 돼요. 10이 안 되는데 그냥 9 쓰면 되거든요. 결국 어떤 거냐면 1의 자리 값 더해서 나온 1의 자리의 값이 규칙의 답이 됐어요. 이렇게도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또 하나 문제 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같은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요. 4, 6, 2, 3 이렇게. 그럼 여기는 5가 되겠죠. 10이고 5였으니까. 이런 형태로 문제를 좀 만들어가면서 익숙해지도록 좀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한테 직접 문제를 만들어봐. 너가 너의 규칙대로 한번 만들어봐. 엄마가 풀어볼게. 그리고 엄마가 만든 문제도 너가 한번 풀어봐. 이런 형태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논란이 됐던 제가 확인학습 문제 풀면서 이런 규칙은 왜 쓰는 건가요? 이런 거 저 그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드네요. 뭐 이런 규칙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요. 생각하는 거 문제를 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준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개를 더 곱해요. 2 곱하기 3, 6. 6 빼기 1. 나머지 두 수를 이제 더해요.
더하고 곱해요. 곱하고 더해요. 뭐 이런 형태로 생각해 주면 되는데요. 뭐 세수의 합에서 1을 뺀다. 뭐 이런 거 생각해도 되고요. 세수의 합에서 5 더하기 1에서 빼기 1 이렇게 15 더하기 3에서 빼기 1 20에서 빼기 1 22에서 빼기 1 21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갑자기 47 58 89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는 위의 수가 4네 1이네 8이네 그 다음에 7이 됐네요. 더하고 더했어요. 7이 왔어요. 더하면 3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감각이 있으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조금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뭐 아이들이 여기는 4개의 수의 곱씨 합이 된다는 거, 뭐 요렇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곱하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곱하기 할 수 있는 친구들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곱하기 4, 2개 곱하고 뭐 이렇게 곱해서 4, 12, 48, 5, 4, 20, 4, 20 곱하기 4, 80 이런 형태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셔도 되고요.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다 했다. 그러면 마무리 평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4주차는 확인해 주시고 해주시면 되고 우리 아이 좀 잘 못한다 그러면 진단평가 있잖아요. 진단평가까지 같이 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으시면 있는 자료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 중에서 베르누이에 대한 이제 약간 베르누이에 꽂혀가지고 오일러 뭐만 하면 오일러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일러에 약간 꽂혀가지고 오일러에 한때 꽂혀서 오일러는 누가 가르쳤나 이렇게 하고 찾아봤더니 베르누이가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베르누이는 어디서 나왔나 이러고 봤더니 베르누이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베르누이 집안에서 10명의 수학자가 나왔어요. 수학자, 과학자가 10명이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네, 이제 예전에는 서신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편지 친구, 라이프니치, 미분의 대가죠. 미분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베르누이가 야곱을 했으면 요한 베르누이는 실제로 과학사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아들하고 사이가 나중에 등져요. 오일러랑 둘이 친구 사이거든요. 예, 등집니다. 아빠가 내 거 빼들어가 놓고 말이지. 제자인 오일러를 통해서 아들하고 사이를 이제 저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오일러가 라그랑지랑도 같이 이제 하게 되고 프리에게 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현대 수학까지 오게 되면서 우리가 규칙이나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경우는요. 그 다음에 순열, 조합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건 결국 컴퓨터 발전이에요. 컴퓨터가 발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경우의 수나 순열이나 조합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게 된 거죠. 뭐만 하면 올라나와. 이게 이제 서양사라서 그래요.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양사, 이건 서양사고요. 그럼 동양사에서는 그럼 없느냐? 동양사에도 있어요. 동양사에도 중국에서 그 파스칼 삼각형을 먼저 하기 전에 주세거리라는 그 사람이 그 파스칼 삼각형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원옥감이라는 책에서 파스칼과 똑같은 삼각형을 소개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그 동양에서 가장 그 두드러지게 규칙을 볼 수 있는 건 8개예요. 8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기에도 있잖아요. 국기에도 있는 것처럼 이런 8개. 네, 중국, 인도, 그리스에서 수천 년 전부터 이제 알아봤던 경우의 수. 결국 이게 지금 이산수학이라고 해서
발전돼서 이산수학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사에서는 두세 권, 그리고 8개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인도에서도 뭐 경우의 수는 뭐 단맛, 쓴맛, 신맛 이런 거랑 종류별로 엮어서 쓰는 거. 우리 과일 주스 만들 때 오렌지, 바나나, 포도가 있어. 그럼 오렌지, 바나나, 포도로 만들 수 있는 음료 제조는 몇 개 가능한가? 뭐 이런 거 다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미술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에도 미치고 있고요. 과학에도 있고 수학에는 당연히 미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융합적인 시대에서 계속해서 이 경우의 수 부분이 늘어나게 점차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이제 베르누이 지방에 대해서 뭐 좀 살펴보게 된 계기는 필즈상을 받았던 돌아가셨지만 암 환자여가지고 여성으로서 이제 필즈상을 받으셨던 분의 스승이 타고 올라갔더니 뭐 오일러부터 시작해서 누구의 수제자였더라 해서 한때 유행했던 그런 뿌리찾기 이런 것들을 좀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예요. 저는 라이프니치를 되게 좋아하는데 수학자 중에 라이프니치를 좋아하는데 라이프니치랑 같이 관계가 있는 베르누이가 나와서 기쁜 마음에 막 찾아보면서 좋아했습니다. 그게 결국 우리 비사의 카운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여가지고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하거든요. 카페에 가시면 제가 여기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미래행 교과서에 있는 사진이고요. 어떤 사건이든 정확한 추측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계산한 후에 한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몇 세기부터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고대 7세기에서부터 브라마구프타의 계승의 개념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스카라 조합수를 구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바스카라가 파스칼과 같이 조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겠죠. 결국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파촐리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최초로 순열과 조합을 체계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렇게 쓰고 있는 뭐 4개에서 2개 뽑는 이런 순열들, 이런 것들을 증명해낸 사람이에요. 5C2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발견해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얘기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볼 때마다 힘든 수학적인 어떤 부분이겠지만, 힘든 수학적인 거겠지만, 저런 걸 언제 배웠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이런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언젠가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런 경우의 수를 통해서 확률로 갈 거고 확률과 함께 순열 부분으로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언제 배우나? 중학교 2학년 2학기 확률 단원에서 배우게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경우의 수 확률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배우고 나면 결국 경우의 수는 수능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아이들이 지금 정확하게 셀 수 있는 연습을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찾는 거. 그게 카운팅이죠. 그래서 지금 C2M에서 나온 팡세 교재에 이렇게 4번째에 나오는 게 길의 가지수와 최단 경로와 가지수의 곱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다 같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하고 나면. 그래서 이거 출력하셔가지고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왜 해줄 거냐면
결국 비사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최단 경로 2주차예요. 요거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최단 경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요거만 하면 팡세 비포에서는 사실 이 부분만 해주고 나면 할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쉬운 문제였어 라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충분하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2개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갈 거예요.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꼭지점이 1 쓸 겁니다. 여기서 위로 가는 경우도 하나밖에 없어요. 꼭지점이 1 쓸 거예요. 얘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가는 방법이 한 개일 때 2개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개일 때 2개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2개일 땐 그럼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거래요. 근데 여기에 1개 같죠? 여기서 여기도 1개밖에 없잖아요. 가는 게. 그래서 각각의 꼭지점들을 생각해 주면 돼요. 도형에서 꼭지점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이렇게 올 거예요. 여기 2개예요. 여기 1개는 3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규칙이 대각선에 있는 수들을 뭐 해준다? 더해준다. 1 더하기 1은 2다.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렇게. 그러면 세워져 있는 얘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게요. 반대도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꼭지점이 오는데 하나. 그리고 여기서 여기 꼭지점 오는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2개. 하나와 하나니까. 그리고 여기는 1개가 올라가겠죠.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는 건 이렇게 오는 거 하나랑 이렇게 오는 거 하나 합쳐서 2개. 이 2개랑 요 1개 더해서 3. 아하, 가로로 있는 여기 2개 있는 거 3. 여기 세로로 있는 거 여기 3. 똑같네요. 그쵸? 이렇게 똑같은 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거 2칸은 3이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한번 볼게요. 하나, 하나, 하나. 이제 요 정도는 쓸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리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개. 2개 더하기 하나는 3개. 3개 더하기 하나는 4개.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도 이거는 아이들은 실제로 우리가 그 앞에 경우의 수처럼 모두 다 써야 돼요. 우리는 이제 아니까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하나, 하나. 그럼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까지 오는데 4개구나. 요거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거예요. 그럼 여기는 옆으로 가는 건 다 하나, 하나, 하나. 여기는 하나. 만나네. 요렇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요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로로 오면 5가 되겠죠. 제가 왜 이렇게 해놨냐면요. 3, 4, 5. 왜 해놨냐면 겹칠 거거든요. 겹칠 거거든요. 그 겹칠 거라서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여기는 4개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갈 건데 우리가 요거 가는 건 알아요. 하나, 하나, 하나. 여기도 하나인 건 알아요. 여기가 2였잖아요. 여기가 3인 것도 알아요. 그럼 2에서 여기 올라가는 거 3이죠? 그러니까 요거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3. 그쵸? 여기서 3. 이렇게 세워졌을 때 3. 그 다음에 가로로 있을 때 3. 그러면 3 더하기 3은 6. 그럼 결국 어디만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요? 여기 생각할 필요 없고 요 끝에만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가 6이에요. 맞죠? 여기 6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는 거는 볼게요. 여기 다 1이에요. 6 바로 밑에 3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4죠. 맞죠? 4에서 6을 더하면 10이죠. 여기 10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10이구나.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생각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세로로 오는 것도 여기도 10이겠네요. 해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셋, 여섯, 10. 오, 여기까지 오는 것도 10이네. 그리고 여기도 10이겠네. 그럼 10 더하기 10은 얼마예요? 20.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편하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양들을 한 번쯤만 딱 경험해 봐도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감이 생길 거란 말이죠. 요걸 알고 이제 문제를 가볼게요. 알고 이제 문제를 가볼 거예요. 여기서. 최단 경로 이제 문제 푸는 거에서 볼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먼저는 여기 아까 했죠? 3, 4, 5, 6, 6가지. 이렇게 되는 거 맞지요? 그리고 여기 아까 했던 거죠?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경우를 했어요. 자, 여기 2. 여기 꼭지점 찍어준 이유가 뭘까요? 점에 맞춰서 생각해 보라는 거겠죠? 6, 10 이렇게 점에 맞춰서 생각해 보는 거죠. 반대로 와도 뭐예요? 똑같죠? 여기서 거꾸로 와도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까지 오는데 10. 여기까지 오는데 10. 자, 2, 3, 4, 5 될 거고요. 3, 6, 10. 6하고 5하고 15 이렇게 되겠죠. 이런 문제들을 이제 꼭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해보라고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어떤 규칙이 있다? 옆으로는 한 개씩 늘어나는 규칙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내가 계산한 거에 더하기 6, 10, 15, 21 이렇게 늘어나는 규칙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요. 여기에 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쭉 갔어. 그쵸? 쭉 지나가요.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딱 하나예요. 그냥 뭐 하는 거? 스쳐 지나가는 거. 스쳐 지나가는 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요. 요런 점들이.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니까 여기 그냥 1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2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쭉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단체로. 긴 직사각형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디 있는 거? 첫 번째 있던 거. 여기 첫 번째 요거 2를 생각하면 돼요. 길지만 얘는 2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서 한 개고 두 개고 한 개고 두 개니까 여기 2 이렇게 생각해서 4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 하게? 이렇게 한 개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다르게요. 여기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리고 여기 몇 개예요? 3개예요.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여기는 3개와 1개니까 4개예요. 요거 규칙은 잘 봐야 돼요. 여기 점들은 잘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4예요. 4 더하기 4는 8이에요. 요렇게 가는 거. 규칙들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점들의 위치가 중요한 이유를 이제 찾을 수 있겠죠. 내가 가는 길 여기가 2예요. 2고 요렇게 쭉 가는데 여기 겹쳐지고 쭉 가는데 여기 겹쳐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길들이 먼저 여기가 2였으니까 여기 1이에요. 여기는 1이에요. 자, 여기서 쭉 2개가 오겠죠. 그럼 여기도 몇 가지가 되는지 찾아볼 수 있겠죠. 이런 형태들을 살펴볼 겁니다. 여기가 2고 아직 잠깐만. 여기는 아직 조금 이따 와야 돼요. 자, 여기가 1개가 왔어요. 그리고 여기 2개 오잖아요. 여기에 모이는 건 3개죠. 그럼 여기는 몇 개가 와요? 2개가 쭉 온단 말이에요. 그쵸? 2개가 쭉 와서 2개가 오고 1개가 오니까 합쳐서 3개예요. 됐나요? 3개, 3개니까 6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그냥 얘를 여기로 이렇게 갖다 와요. 여기 없애. 그러면 결국 얘 생긴 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는 거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가에서 와서 나로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줘도 되는 거죠. 없애도 되는 거예요. 충분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로 그냥 밀어서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고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쭉쭉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3회차에 와서 들렀다 가는 문제는요. 앞에 했던 요 종이들 있죠. 이 종이랑 같이 엮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3칸이니까 여기 4개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 4개. 그리고 여기 2개 올 거예요. 그러면 3개하고 4개하고 합쳐서 얼마냐 이렇게 볼 거라 4 곱하기 2는 8 될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 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머릿속으로 뭘 하고 있는 걸 알아야겠죠? 머릿속으로 얘를 알아야겠죠. 얘를. 이렇게 있는 걸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있는 거를 아이랑 같이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2개는 3이에요. 여기는 6이거든요. 3 곱하기 6은 18, 18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문제 풀기 되게 편하죠. 근데 아이랑 같이 해보실 때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 가에서 나까지 가는 거 4가지, 나에서 다까지 가는 거 2가지. 그래서 모두 합치면 곱하기 2하면 8가지. 이렇게 계산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 때 충분히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어떻게 충분히 풀 수 있게 해주냐. 연결해서 가에서 나까지 갈 때는 얼만데? 몇 개고. 나에서 다까지 갈 때는 몇 개고. 이 2개 곱할 거니까 가에서 나까지 한 칸이니까 2개. 다까지는 10이네요. 그럼 얘는 20가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문제 없다. 그러면 문제 없다. 이러면 충분하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까지 나까지 가는데 가에서 나까지 가는데 4. 나에서 다까지 가는데 6. 6, 4, 24.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문제를 풀 때 뭐 힘들지 않게 풀 수 있는 부분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짧은 거 찾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 짧은 문제, 짧게 가는 문제들 찾을 때는요. 들렀다 가는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그 들렀다 가는 문제들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가에서 나르지나 다까지 가는 짧은 길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가에서 나까지 간대요. 가에서 나까지 간대요. 그러고 다까지 간대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짧은 길 아닐까요? 가에서 나까지 간대요. 가장 짧은 길. 나에서 다까지 간대요.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갈 거니? 이렇게 찾아보는 활동들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에서 나까지 갈 거래요. 그리고 나에서 다까지 갈 거래요. 이런 형태들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이렇게 앞에서 분할해서 계산하는 연습해야지 여기서도 분할해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1개랑 그다음 요거 4개가 6개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6가지 곱하니까 1 곱하기 6 이렇게 3개는 4개였어요. 2개니까 2, 4, 8, 8가지.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들렀다 가는 것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게 나온 게요. 지름길로 가는 경로예요. 이 지름길로 가는 경로는 뭐가 있어서? 선이 있어서 여기 그냥 여기는 하나로 치거든요. 그냥 한 번으로 쳐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그냥 가에서 다까지 가는 여기가 3개였어요. 라에서 나까지 가는 게 2개였거든요. 얘는 그냥 이어주는 길이어서 3 곱하기 2 해주면 6가지.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에서 나까지 갈 때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볼게요.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개니까 2개, 여기서 여기서까지 오는데도 2개니까 총 가면 2 곱하기 2니까 4, 4개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여기도 가는 일단 이렇게 연결해 줄까요? 아니면 그냥 가는 걸로 연결해 줄까요? 그냥 가는 걸로 연결해 줘야 되겠다. 그죠? 가로로 이렇게 가야겠네요. 왜냐면 밑에 없으니까. 이렇게 가고 이어주니까 이렇게 4개 이어주겠죠? 4는 6이었어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6 곱하기 1이니까 6가지.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또 해볼게요. 가에서 여기까지 갈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돼 있고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자, 요거 아까 3이었거든요. 얘도 3이었어요. 3 곱하기 3은 9, 9가지겠죠. 이거 가는 경우의 수는 어디서 배우냐면요. 이 앞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지고 옵니다. 안 따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 해보고 와요. 여기서. 여기서 아이들이 다 해보고 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곱셈으로 계산해줘도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 다 알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생겼네요. 요렇게. 그럼 얘가 4개니까 6. 얘는 2개니까 2. 그럼 6 곱하기 2는 12가지. 요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요렇게. 요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가에서 나까지 갈 건데 이렇게 그리진 않죠. 얘가 지름길이니까. 그러니까 지름길 되는 여기까지만 계산해주고 오도록 해주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럼 얘가 2개잖아요. 2개면 3, 4개면 6. 그래서 3 곱하기 6은 18, 18가지. 얘도 보세요. 얘는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아까 얘처럼 앞에 2번 문제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개를 먼저 만들고 지름길 갈 거고 여기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하나, 둘, 세 칸이니까 10이었어요. 여기 점에서 가는데 여기 점까지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2. 그럼 2 곱하기 10이니까 20이 되겠죠. 20가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힘들다.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줘야 돼요? 얘부터 해주면 돼요. 얘를. 그래서 우리가 왜 돌리기 뒤집기도 같은 모양인 것처럼 얘도 이렇게 생겼지만 뒤집기 돌렸을 때 같은 모양은 3, 3개다. 그럼 3이고 3이니까 6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얘가 20이고 20에서 한 개 더 붙었다고 하면 한 개가 3칸짜리가 4였으니까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래서 아이들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스스로 아이들이 풀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에서는 앞에서 이런 경로들을 알려주고 오기 때문에 아이가 이걸 모른다. 이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엄마가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 빼고는 아이들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3주차의 금액 만들기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건데 요즘 다 동전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동전을 바꾸고 하는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어서 얘는 그냥 경우의 수로 따져서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동전 가지고 직접 활동해 주셔도 되고요. 없으면 뭐 그 100원, 200원, 뭐 100원 100원, 10원, 50원 동전 같은 거 만들어서 해주셔도 돼요. 동전으로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1원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에. 그 다음에 4주차에 나오는 이거 경우의 수는 실제로 동전과 주사위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와 같은 거냐면 그 순열과 같은 거죠. 순열. 그래서 순열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냐?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아까 이렇게 그림면 숫자면 다 쓰는 거 빠뜨리지 않도록. 글자가 안 예쁘네요.
빠뜨리지 않도록 모두 쓰는 거예요. 빠진 거 있나 없나 볼 때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하기, 그러니까 동전과 주사위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에 쓰여서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서 풀면 되겠고요. 아이들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몇 개 있는지 계산해서 쓰는 거라서 앞뒷면 나오는 거니까 그냥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8. 앞뒷면이니까 2, 얘는 6개니까 6 써서 4, 6, 4, 24, 24가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줄 세우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승. 이게 계승이라고 해서 어려운 건데 영어로 팩토리얼. 느낌표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2명 한 줄로 세우는 방법 2팩토리얼. 2, 1, 2 이렇게 세워진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 줄로 줄 세우는 방법은 그냥 다 곱한다.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명이 한 줄로 쓴다. 4, 3, 2, 1 곱해서 4, 3, 2, 1이니까 6, 4, 24, 24개. 3, 2, 1, 6 이렇게 5개네요. 5, 4, 3, 2, 1 120개. 이거 어떻게 나온다? 얘 하나 놓고 가나 다라 마 놓고 가가 나 다라 마 이렇게 가는 거 생각해 주면 돼요. 그쵸?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얘가 또 다라마 얘가 라마 얘가 마 얘가 라 이렇게 가는 거지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세면은 몇 개다? 120개다. 그거를 쉽게 생각해서 곱셈으로 바꿨다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런 문제들은 좀 해주시면 되고 얘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4명 중에 2명 뽑는 거 요거죠. 요거 4명 중에 2명 뽑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명 중에 2명 뽑는 문제라든지 조건에 맞게 줄 세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나뭇가지 그림으로 세워서 계산할 수 있고 곱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4명 중에 2명을 세우니까 2명 세울 거니까 4하고 3하고 곱하면 되겠죠. 12, 12개. 얘는 4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4에서부터 2개만 써라. 그래서 12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는 건데요. 그냥 생각할 필요 없이 5명 중에 2명을 세운다. 그러면 5명 가나 다라마 하고 2명씩 줄 세우는 방법 생각해 주면 되겠죠. 첫 번째 줄에 2명을 한 줄로 세우는 방법. 이렇게 둘이 올 수 있는 방법들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같이 설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나뭇가지 그림으로 계산해 주실 수도 있고 여긴 무조건 5명 다 올 수 있고 얘 뺀 나머지 4명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5, 4, 20, 20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4명 중 3명을 한 줄로 세운다. 그럼 이렇게 놓고 여기에는 4명 들어올 수 있고 여기에는 3명 들어올 수 있고 여기에는 2명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곱하면 되겠죠. 4, 3, 2 이렇게 해서 6, 4, 24, 24개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충분하게 조건을 세우는 것도 우리가 수 만들기 하는 것도 연계해서 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수학자를 찾아보고 싶다. 이러면 여러 명이 나왔었는데 여러 명 중에서 뭐 오일러, 파스칼 이런 수학자들을 좀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뭐 수학자 가지수 얘기하면서 파스칼 그 다음에 알카라지 그 다음에 주세걸 뭐 이런 것들 좀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촐리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파촐리 그리고 베르누이 베르누이 집안 좀 살펴보시면 되게 재밌는 일화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살펴볼 수 있고 뭐 계승이라는 거, 뭐 인도의 수학자 바스카라
여기까지 찾아볼까요? 그래서 경우의 수와 함께 이렇게 찾아보는 활동들까지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 오일러에서 시작된 오일러의 스승들이다. 얘가 스승, 베르누이는 동생이 스승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르누이는 야곱 베르누이, 그 다음에 동생인 요한 베르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서 아이랑 같이 풀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활동한 것 중에 요거는 아이랑 같이 한번 해보신 다음에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B3과 B4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을까요? 네. 한번 그 B4는 사실 카운팅 부분은 경우의 수 부분이 훨씬 많아서 사실 요게 사실 다예요. 요거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경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칠까요? 맛있는 점심 드세요. 맞아요. 경우의 수 좀 헷갈리긴 해요. 네. 요거 앞에 보여드렸던 요거만 한 번쯤 더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